노동 판례 백선 41. 해고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1년 10월 27일. 선고 2021 다423 이사 판결. 퇴직금 등.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 회사 Y는 선박 건조, 개조, 수리, 해양 플랜트, 특수선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X는 2006년부터 고문, 전무로 승진하면서 줄곧 감사실장으로 근무를 해왔다. 그런데 Y 회사는 2008년 9월에 감사실을 폐지하면서 원고 X를 대기 발령하였다. 그 후 Y 회사는 원고 X에게 15일에 있을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10월 9일자로 해서 보냈는데 X는 그 통보를 12일에 받았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3일에 통보서에 징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제약되니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징계위원회는 강행하였고 징계 해고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해고 사유는 구체적 내용이 없이 사규 위반이었다. 원고 X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민사소송을 청구하였다.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면 노무사는 먹고 살기 힘드니 노동위원회를 먼저 가주시길 부탁드린다. 굽신굽신. 1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불만족스러웠는지 둘 다 상고를 제기하였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취지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서면 통지를 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징계 해고 시에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지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회사 Y가 원고 X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와 징계 해고 통지서 어디에도 어떤 행위가 사규 위반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해고는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해설. 1. 해고 서면 통지 제도의 취지. 해고 서면 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기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해고 사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고의 존부와 해고 분쟁 사항의 명확화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사후 분쟁 해결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다. 이 해고 사유와 시기의 특정, 그리고 통지 방법. 서면 통지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가? 먼저 해고 사유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 사유가 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하고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서면에 기재된 해고 사유만 한정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해고 사유 중에서 하나만 적시했다면 나중에 법정에서는 그 하나만 가지고 따져야 하느냐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고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를 다 적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해고 시기의 특정과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해고라는 게 명확하므로 분쟁이 생기기는 어렵지만 해고의 서면 통지를 근기법 제26조가 정하는 해고 예고도 겸하도록 한다면 30일 전 통지 요건이라는 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통지 방법과 관련해서는
법률이 서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이 서면에 포함되는지, 즉 표현 자체로는 종이 문서가 대표적인데 그 외에 이메일, 문자 서비스 등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수단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검토된 바가 있다. 3. 해고, 서면 통지 제도와 관련된 종전 판례와 분석. 해고의 서면 통지와 관련된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사건.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징계해고 시기만을 특정하고 해고 사유는 징계해임이라고만 기재한 해고 통지서의 효력에 대해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서에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있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징계 사유별로 반박하는 의견 진술서를 제출한 것을 볼 때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예원기획 사건. 서울행정법원은 졸업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채용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이메일로 발송한 것에 대해 이메일을 전자결제 체제가 완비된 회사의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업무 연락수단으로 이메일만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이메일밖에 연락수단이 없었던 것도 아닌 점을 들어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우건설 사건. 대법원은 인사위원회 의결 통보서가 첨부된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이메일이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의사연락수단이자 공식 문서인 의결 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서면에 의한 통지이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강동신용협동조합 사건. 서울행정법원은 해고 당시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그 후 20일이 지난 다음 근로자가 회사에 방문하여 징계 처분 통보서를 받아갔더라도 이는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대상 판결 전 하급심에서의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대상 판결은 이런 하급심의 다른 판단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대상 판결이 제시한 해고 사유 기재의 두 가지 기준. 첫째,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해고 사유의 구체성과 근로자의 이해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가 중시되므로 해고 사유는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기술되는 게 적절해 보이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친 약어나 외국어를 사용한 해고 사유 제시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한편 해고 통지서에 첨부된 서류의 해고 사유를 기재하는 방식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첨부 서류는 해고 통지서와 함께 수령될 수 있어야 하고 별도로 전달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먼저 도달한 해고 통지서가 효력이 없으므로 첨부 서류가 나중에 수령되었다 하여 해고 통지의 무효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징계 해고 시에는 해고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를 해고 사유로 기재하여 해고 통보를 한 후 실질적 사유를 뒤늦게 주장하며 다투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차라리 이때는 실질적 해고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아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방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해고 사유가 되는 행위가 복수라면 날짜, 시간 등을 통해 개별 행위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징계 대상 행위가 특정되었다면 그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 법적, 규범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행위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해고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용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분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적인 부분을 극도로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단순한 절차 하나 빼먹어서 내용상 정당한 해고가 위법으로 되어버린다면 안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